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보강 영상, 여러분의 교과서 100페이지, 역사 2교과서 100페이지,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를 설명하는 보강 영상입니다. 우선 10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SNS나 인터넷에서 외국인과 만날 기회가 많을 때 그 중에는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간의 역사 갈등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과 대안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독도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자 여러분의 역사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의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만큼은 반드시 수업을 하자라고 약속된 것이고요. 이렇게 보강 영상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독도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굉장히 다양한 섬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과서 10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떤 섬을 가리키는 말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답은 독도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산도, 자산도, 가지도, 석도, 돌도라고 일컬어왔고 지도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우산도, 오른쪽이 무릉도 등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 일본에서는 마쓰시마, 즉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다케시마, 죽도와 마쓰시마, 송도가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혼동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나 올리브차, 호네, 다질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말 모두 없애고 리앙쿠르라고 부르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교과서 100쪽의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역사 기록에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보통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삼국사기,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시대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듭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는데 이 우상국이야말로 울릉도고 울릉도에선 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독도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고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내려가면은 조선시대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역사 자료, 사료에는 이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독도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 등등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최근에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반면에 일본은 보시다시피 은주시청합기라는 책에 오키섬을 일본의 경계로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그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침략의 칼날을 세우던 근대시대,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던 근대시대에도 처음에는 독도가 조선의 땅이고 최종적으로 태정관지력으로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시마네형 교시, 비유하자면은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청 게시판에다가 예를 들어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땅으로 한다라고 게시한 셈이에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자, 시마네현 고시로서 이 다케시마가 주인 없는 땅이며 시마네현의 소속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실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일본의 역사 자료 사료고요. 사실 이 독도 문제는 조선시대에 끝낸 셈입니다. 교과서 100쪽의 4번째 줄부터입니다. 네, 그 유명한 안용복 출신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일본 어부와 마주쳤는데 일본 어부들이 대뜸 안용복과 동료들을 납치해서 끌고 갔더니만은 이제 안용복의 입장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챈 셈이죠. 어쨌든 안용복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에도 막부는 안용복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안용복은 다시 울릉도로 갔을 때 일본인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안용복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이렇게 독도를 분명히 우리 영토로 되찾아온, 사실 되찾은 것도 아니죠. 원래 우리 영토였으니까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한 안용복을 조선 정부가 사형을 시켰다 라고 해서 조선 정부를 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용복은 사실 사형당할 만한 죄를 2개 저질렀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 울릉도와 자산도의 세금에 대해서 맡은 관리라고 하는 깃발을 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 사칭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여권이나 국가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건너갔어요. 특히 조선에서는 한번 일본에게 임진왜란을 당한 뒤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안용복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유배형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안용복의 행동으로 일본은 다케시마, 이때는 이제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립니다. 왜냐? 조선 땅이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조선에 전달을 해요.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서도 울릉도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관리를 배정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도토리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여기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각서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과제로 나올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독도를 편입할 것을 결정한 내용, 선생님이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분명한 근거를 두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본은 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까? 일단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는 자, 교과서 100쪽의 2번째 문단 끝 마지막 줄입니다. SCAPN 677호 문서. 이것은 무엇이냐? 1945년 일본은 패망하면서 미군정의 관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군정에서는 새롭게 규정하는 일본의 영토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모니터에서 보는 지도고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를 비롯해서 모든 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2년 미국은 일본과 대일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전에 체결을 할 때 준비하면서 만든 문서는 보시다시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한반도의 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1952년 본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이었어요. 미국도 이제 중국과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세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소련, 이 사회주의 세계와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이 태평양에서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문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라는 말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독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을 뺐을 뿐이에요. 지도를 빼고 이런 내용을 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연합국이 미국이 독도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빡쳐서 이런 말을 보강해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분노해서 그은 선이, 자, 여러분이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이 선입니다. 바로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는 라인이고 이 선을 넘어가는 일본 배는 납포하겠다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고 행동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독도가 바로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행동에 항의하는 서한도 남겼을 정도예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리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있죠. 왜 거부하느냐? 국제재판소에 안건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없었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땅이었던 적이 없는 우리 땅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분쟁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냐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왜 일본은 이제 와서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느냐? 소위 말하는 항일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도 있지만요.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 지금 일본은 20년, 거의 30년째 경제 불황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1980년까지 일본의 경제는 쭉 발전해 왔어요. 소위 말하는 버블 경제입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은 주말에 하와이로 놀러 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인재가 너무 부족하니까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교통비를 줬어요. 그거 모아서 차 산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그 버블이 꺾여버립니다. 그 뒤로 일본은 계속해서 저성장,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가난해요. 그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반성하고 위안부와 같은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이것은, 이러한 역사관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과거에 영광된 나라였다. 앞으로도 영광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불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독도라는 영토를 우리 것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부당하게 뺏겼다는 거. 그런 식으로 선전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 역사교과서, 공민교과서, 사회교과서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 화면의 제일 아래 묻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해서 해결이 될까?
우리나라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일본은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뭐라고 해도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일본의 학생들도, 일본의 역사 선생님들도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한 책이에요. 마주보는 한일사. 네. 이러한 노력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겠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학생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한국도 일본도 건설적인 관계는 쌓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길 바라고, 이러한 노력을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방크와 같은 사이버 청소년 외교관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많은 노력을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101쪽 두 번째 주제, 중국의 역사 왜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중국의 역사 왜곡은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101쪽에 오른쪽 아래 지도,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과거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2002년부터 중국 정부 주도로 추진한 역사 연구 사업을 동북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이 기자조선부터 시작되어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역사다.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등등이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역사냐, 한반도의 역사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에게 지필고사 논술 문제로까지 냈었어요. 여기서 오해하실 분들은 없도록 하고, 고조선의 경우에는 자, 기자라는 인물은 누구냐? 중국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공자가 존경하였다고 하는 훌륭한 유교 정치의 표본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으로 떠났대요. 중국 사료에는 동이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이는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만든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신화의 영역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에서 가장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불쾌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신화를 역사로 억지로 편입시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황허 문명을 수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신화의 영역이지만은 유물이 발굴되어서 역사 영역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다라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기자에 대한 유적의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한반도 만주를 비롯한 이 권역은 고대로부터, 이건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김치는 중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파오차이다. 라는 문화적인 공격조차도 이 동북공정의 연장선에서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중국은 50여 개가 더라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 구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만주 지역으로 진출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다, 대한민국과 붙겠다 라거나 또는 독립을 하겠다라고 되어버리면은 중국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서로 독립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는 마치 위구르, 티베트 등의 최근에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어서 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위구르, 티베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역사 문화적으로 이 동북 구성을 중국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 묶어놓기 위한 시도다라는 것이 동북 공정에 대한 우리나라 여러 세계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뭐 중국의 정책이야 우리가 당장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겠지만은 이 점은 알아두셔야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자는 신화 속의 존재이며 유적과 유물 증거는 한반도와 만주에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청동기 문명,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로 증명되는 청동기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을 거니까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중국과 별개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한 역사 증거를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102쪽을 잘 읽어주세요. 단지 역사 왜곡하는 저놈들은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는 현대의 역사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충분한 지식과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